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저는 현재 세무사이자 경영학 박사이며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세부 전공으로 하여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연일 주가가 하락하면서 근심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특히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고 특별히 자산 배분을 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주린이 분들은 최근 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의 주가와는 상관없이 계속 수익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고 왜 이러한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손해를 보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그 손해가 크면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무작정 주식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경제 사이클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펼쳐질 상황과 그에 따라 유리한 자산은 무엇인지 지난번 쉬운 경제 공부 1탄에 이어서 쉬운 경제 공부를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편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하나 추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미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보자면 연초 2900 즈음에서 3300까지 갔다가 7월부터 하락하다가 8월에 쭉 빠진 상황입니다. 그 전부터 코스피 지수 ETF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익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을 다소 여유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테지만 올해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올해 수익을 다 토해내거나 늦게 투자 시작하신 분들의 경우 손실인 상황도 많으실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연초 대비 약간 수익입니다. 저 역시 이번 달에는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반면에 미국 지수 ETF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S&P 500이던 나스닥이던 모두 큰 수익 중이실 겁니다. 저도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인연금저축의 경우에 타이거 나스닥 100 ETF만 사고 있는데 올해 수익률이 20%가 넘더라고요. 자, 먼저 이번 8월은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던 돈을 줄인다는 건데요. 이 줄인다는 정확한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회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 풀고 있는 돈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에 돈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면 미국채든 기업채든 발행하면 마구마구 사주고 있는데 이 사주는 양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1000달러치 채권을 샀다면 다음 달에는 900달러, 그 다음 달에는 800달러 이런 식으로요. 급작스러운 경제 충격은 미국도 원치 않습니다. 이 경제 충격은 당연히 미국의 경제 충격이겠죠. 그래서 계속 테이퍼링을 한다 하고 몇 달 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던 거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요. 2013년에 실제 테이퍼링에 이어 미국 지수가 10% 넘게 하락하는 쇼크가 왔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는 설령 단기간에 빠진다 한들 한 발짝 물러서면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것처럼 당분간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난 경제 공부 시간에 거시지표들 보면 된다고 했었죠. 돈 푸는 양이 줄어드는 거지 어쨌든 돈은 계속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 역시 지난 경제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환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환율 하나만의 이유는 아니지만 먼저 환율을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환율은 미국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푸는 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미국이 돈을 지금보다 덜 풀게 되면 원화와 달러의 균형이 무너지겠죠. 달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될 테니까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은 환손실을 피하기 위해 얼른 팔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경제 공부 영상에도 꼭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현금, 그 중에서도 원화 말고 달러를 꼭 일정 포지션 이상 들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가격 논란, 무엇보다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들 중 꼴찌라는 상황에서 보다시피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힘들다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옆나라 중국도 심상치 않죠. 여러가지 대외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의 경제 상황 고려보다 환율 방어가 최우선입니다. 그럼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더 나빠질 거고요. 자,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자산이 비교적 유리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크게 호황, 불황,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네 가지가 조합을 이루면서 사이클을 이렇게 그리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립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린다는 말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주식과 채권에서 수익이 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주식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은 경제가 호황인 게 아니라 모두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 돈이 넘치기 때문에 금융시장 쪽에서는 몰핀을 맞은 것처럼 강제로 호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지금 그렇죠. 집값, 생활 물가 모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적정선을 넘어간다 하면 현금에 기반한 자산들의 가치는 폭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으로는 빛을 봤던 자산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골드.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진리와도 같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이긴 합니다만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다라고 한 발 걸쳤었는데 최근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칭 효과는 없는 거로 나왔고, 제가 데이터를 돌려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역시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현황입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이러한 버블이 펑 하고 터지기 전에,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시장에 넘쳐나던 돈이 은행으로 가면서 시중에는 돈이 줄어들고 경기는 나빠지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바로 금리를 못 올리고 내년 이후에 올린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테이퍼링으로 자금 공급을 줄여나가겠다고 하죠. 충격받지 마, 내가 계속 이야기했다, 천천히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 이러는 겁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 청구 건수인데 보시다시피 아직 미국의 실업자 수가 어마어마하고 그에 따라 주택대출 상환기간도 계속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좀 살려놓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주식, 채권, 금 모두 다 떨어집니다. 이때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내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방어해주고 동시에 떨어진 다른 자산들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운 리밸런싱을 통해서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만드는 제품은 그대로인데 금리가 오르니까 기업들의 이익은 줄고 개인들도 이자 비용이 느니까 쓸 수 있는 돈, 가처분 소득이 줄겠죠. 기업들은 제품을 팔아야 직원들 월급을 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가격을 낮춰서 팔겠죠. 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더 매출이 낮아지고 돈이 없으니까 투자도 못합니다. 소비자들은 오늘보다 한 달 후에 가격이 더 싸질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금 돈을 안 쓰겠죠. 이 악순환에 빠지면서 경기는 후퇴하게 됩니다. 사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인플레이션보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럼 경제 불안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낮춥니다. 이게 지금의 미국의 제로금리,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채권, 그 중에서도 장기 채권 가격이 훅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 30년 동안 3% 이자를 주는 국채를 샀는데 하루 지나니까 금리가 낮아져서 새로 나오는 30년 국채는 이자율이 2%라고 한다면 먼저 국채를 산 사람은 단지 하루 먼저 샀다는 이유로 무려 30년 동안 이자율을 1%씩 더 받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미리 나왔던 장기 채권을 사겠죠. 그런 겁니다. 또 저금리일 때는 현금의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물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동일한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죠.
즉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동안 투자라고 하면 주식, 그 중에서도 한국 주식이 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정말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 공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투자 수익률 그래프가 나오는 투자라면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대략 8% 좀 넘게 나오고 MDD, 그러니까 전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11.61%밖에 안 나온 이런 투자 방식이라면 비교적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투자할 때 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처럼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꺾이고 20%씩 빠지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방어하는 게 장기간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이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이고 그중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영구 포트폴리오는 1970년에 해리 브라운이라는 투자 분석가가 책을 내면서 이 전략의 이름을 영구 포트폴리오라고 지었습니다. 내 금융 투자 자산을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네 분류로 나눠서 4분의 1씩 투자하는 거죠. 굉장히 타당한 이유인데 아까 경제는 호황, 불황,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조합을 이뤄서 경제 사이클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에 따라 유리한 자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리한 자산들이 뭐였죠? 주식, 채권, 금, 현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같은 비율로 가지고 있으면서 일정 주기마다 비율이 변동되면 그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투자 전략을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의할 자산에 좀 더 비중을 실을 수도 있겠죠. 그럼 때때로 이 비율이 4분의 1이 아니라 주식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채권 비중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게 동적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그런데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세계적인 대가들은 거시경제를 너무 맞추려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타이밍을 딱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편하게 이러한 영구 포트폴리오 전략을 사용하면서 국내 주식이 상승기일 때 주식 부분에 퀀트 전략을 적용하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면서도 충분히 연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영구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 영구 포트폴리오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채권, 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가치가 우상향하지만 각각 올라가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상관관계가 낮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 채권, 금, 현금을 각각 $10,000씩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리밸런싱 주기는 각자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데요.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요. 예시는 1년입니다. 이렇게 1년 후 주식은 $15,500가 되고 채권과 금은 각각 $9,000, $9,500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전체 자산은 $44,000, 즉 10%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44,000를 다시 4분의 1씩으로 비중을 조절해 주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각각의 자산을 4분의 1씩으로 조절해 주려면 $11,000로 맞춰야 할 테고 주식을 $4,500 팔고 채권을 그 돈으로 $2,000만큼 사고 금도 $1,500만큼 사고 현금에 $1,000 배분하면 되겠죠. 이걸 주기적으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저가 매수, 고가 매도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채권과 금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다 ETF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건데요. 이러한 ETF 4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구 포트폴리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티커는 미국 주식의 종목명인데 QQQ는 미국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 LTPZ는 장기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물가 연동 채권은 일반 채권에 물가가 상승할 때 그 인플레이션만큼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IAU는 금 ETF, VTIP는 단기 물가 연동 채권입니다. 현금이 없는데 이 현금 역할을 하는 게 VTI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방금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의 백테스팅 결과입니다. 초기 자금 $10,000, 매월 $1,000씩 적립식 투자, 매월 리밸런싱 했을 경우에 2012년 말부터 투자해서 가장 최근까지 투자했을 때
연간 복리 수익률은 7.54%였고 MDD 즉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9.97%, 즉 마이너스 10%가 안 됐습니다. 예쁜 자산 곡선이죠. 국내 주식 계좌에서 이러한 투자를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국내 계좌에서는 물가 연동 채권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일반 채권은 글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일반 채권은 그다지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포트폴리오가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고 제가 뭐라고 감히 투자의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이러한 비교적 마음 편한 투자 방식이 있고 제 판단에는 주식, 채권, 금, 현금 중 이러한 ETF를 이용하면 투자하기도 쉽고 관리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